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화요일 2부에는요. 항상 함께하는 분이죠.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 일본 취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항중앙연구원에서는 법인 관련 업무와 원내 소송, 그리고 수행재반 사항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 분야의 전문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고 법률 검토와 자문수행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에서는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소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동주택관리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이며 모집 기간은 5월 2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는 행정지원 업무를 도와줄 인턴 사원을 찾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영어 우수자와 전산 분야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7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피유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문서 작업과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도와줄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한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며 엑셀 능숙자나 문서 작성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5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2부에서는요. 일본 취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희가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네, 오늘 한여름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뭐 네. 정말 여름 날씨 부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다음 주에 일본에 가는데 네, 또 온도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셔서 또 일본 날씨도 한번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일본 취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3주에 걸쳐서 일본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본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력서, 엔트리 시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저희가 이력서 특집인가 봐요. 앞에서도 이력서 이야기 계속 했는데, 자, 엔트리 시트, 일본 엔트리 시트에서는 어떤 질문이 주로 나오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학창 시절에 가장 열심히 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학창 시절 이외에서 가장 열심히 한 것, 그리고 지망 동기, 그리고 자기 PR 이렇게 4가지입니다. 예, 역시나 좀 저희가 항상 말을 하는 그 포텐셜, 가능성에 좀 집중한 질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학창 시절이라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다니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기본 이제 대학생 때 있었던 내용을 쓰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우리 그 자소서를 보면요, 그 부모님의 얘기를 쓴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저학년 때부터 지금 대학생 때까지의 그 성장 과정을 쓰는 맞아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일본 취업자들도 그 안에 이력서의 내용을 부모님의 얘기와 본인의 성장 과정을 굉장히 장황하게 기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일본 이력서 엔트리 시트 같은 경우는요, 각 이제 질문이 다 배당이 되어 있고 그 질문에 따라 이제 300자에서 400자 정도로 짧게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초중고생 때의 그 에피소드를 꼭 넣고 싶다 하시면은 넣으셔도 되는데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현재의 본인의 가치관과 그리고 장래 희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러한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하셔서 같이 예. 쓰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쓰실 때도 그 초중고생 때 얘기를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한 20% 미만 정도는 그 내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80% 이상 정도는 대학생 시절에서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쓰시는 게 매우 적절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현재 나를 연결시키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대학교 때의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집중해서 쓰시는 것이 좀 더 구성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굳이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에피소드를 쓰려면 아주 좀 결정적이거나 좀 네. 큰 사건 이런 건 좀 써도 뭐 상관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엔트리 시트는 어떤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4가지 요점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는 문장의 양이고요. 그리고 음. 둘째는 일본어, 그리고 셋째는 내용, 그리고 넷째는 구성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질문당 뭐 3,400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장의 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글자 수인지 아니면 문장의 수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 문장의 양은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고요. 방금 제가 일본 엔트리 시트는 질문이 각각 그 기업별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각 질문당 이제 제한 문자 수에서 80% 이상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짧게 기입을 하시면 이게 지망 그 의욕이 낮거나 아니면은 준비성이 없는 구직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어느 정도 좀 정성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네요. 그러고 네, 보면.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예. 정성스러운 부분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심플하게 쓰지 마시고 네. 좀 정성스럽게 일단은 작성을 하라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일본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외국인한테 언어만큼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일본어의 수준은 어느 정도면 될까요? 네. 일본 현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하는 일본어 실력이 비즈니스 레벨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어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인데요. 하지만 그 구직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난 외국인이니까 조금 틀려도 괜찮겠지. 또는 나는 내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구직자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의 이제 그 확인도 안 받고 그냥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틀린 이력서를 이제 틀린 엔트리 시트죠. 엔트리 시트를 이제 제출을 하고 일본 기업 쪽에서 단순히 일본어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 구직자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엔트리 시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입사 후에도 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일본어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 친구는 노력할 친구구나 하면서 그 과정 또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엔트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만큼은 사전에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뭐 일본은 그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정성을 높게 평가하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의외로 이 서류 작성할 때뭐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 같은 게 정말 쉽게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본 취업 희망하시는 분은 좀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죠. 내용은 네. 어떤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될까요? 네, 내용은 또 2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차별화와 그리고 결과입니다. 예. 네, 그 다른 구직자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여태까지 해온 경험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피소드를 골라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복수 언어를 습득했다던가 아니면 해외 그 유학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연구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인턴 내용 등을 포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토익을 만점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전국대에서 표창을 받았다 아니면은 아르바이트에서 본인이 그 매출 증가에 공헌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차별화와 결과. 그런데 사실 뭐 유학이라든지 어학연수 또 복수 언어 이런 것들은 많이들 쓰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혹시 또 다른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 상담을 해 보면 네. 그 구직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네. 이 내용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든 그 안에
구성을 어떻게 하고 본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잘 맞추면 그 어떠한 에피소드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둘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매출 증가 부분을 예를 들면 네. 보통 아르바이트 경험을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유학 같은 해외 유학 같은 경우에도 해외 유학파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 사람들이.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에피소드는 네, 네, 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을 시키면 좀 차별화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부분이라도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원자들과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어도 거기서 뭔가 나만의 스토리를 좀 창출해내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구성이라고 하셨는데 네. 구성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잘 쓴 엔트리 시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구성은 STAR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S는 situation의 S인데요. 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T는 태스크로 그 상황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예. 혹시 이 안에서 본인이 개인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요, 생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는 액션으로 그 상황 안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R은 리절트로서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상황과 역할 그리고 행동, 결과까지 이어지는 STAR, 스타. 이거는 뭐 일본 취업뿐만 아니라 네. 국내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엔트리 시트 이제 작성을 해 볼 텐데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다고요. 네,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정말 많은 이력서들을 여태까지 봐왔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비유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하는 표현은 가능한 이제 사용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심플하게 기입을 하셔서 상대방이 읽기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기불사증망. 나는 이 단어를 체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내 성격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자전일선입니다. 네, 이 문장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순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예, 이게 문장이죠. 무슨 뜻이지? 이게 하게 뭐지? 되는데,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문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한눈에 봤을 때 이해가 바로 되는 표현이 돼야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물음표라는 게 이제 생각이 나게 하면 네.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일본인 중학생들이 그 여러분들이 쓴 엔트리 시트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기 쉽고 명확한 표현이 되도록 쓰는 것을 저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대표님께 이렇게 일본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가능성을 우선 보니까 뭐 크게 스펙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듣다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냥 만만하게 보고 덤비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름 기준이 명확한 곳이 이제 일본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선호하는 구직자가 있다면 어떤 스타일일까요? 네, 그 결과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을 중시하는 게 일본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그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온 구직자가 있는데 토익 점수가 한 950점인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을 A라는 구직자로 생각을 하고 예. 또 한 명의 이제 B라는 구직자는 그 영어권에서 산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 이제 토익 점수를 봤을 때 그 400점이었는데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750점을 딴 B라는 구직자가 있을 경우에 네. 일본 기업은 후자인 B 구직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특이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고익선이잖아요. 네.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그 스펙이 좋은 구직자가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의외네요. 네, 저도 그 구직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이 예시를 한번 들면서 예.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A 구직자다.
이렇게 한국인 청년들은 그쵸. 그렇게 답변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일본 기업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다들 B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그 목표에 대한 달성 의욕과 그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에서 10년을 산 그 A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살았는데 토익을 만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이 사람은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한 거지? 이 생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이 비구직자 같은 이 후자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입사 후에도 이 친구는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사람이겠구나라고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는 그 앞으로의 잠재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일본 기업의 특징의 그 하나를 볼 수 있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가까워도 보는 관점은 정말 천지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네. 일본의 그 구직자를 대하는 기업의 입장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좀 성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좀 점수를 부여를 하잖아요. 일본 기업은 좀 어떤가요? 네. 일본 기업에서는 그 와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와는 조화의 그 화자의 한자를 네. 써서 와라고 일본어로 읽는데요. 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다른 팀원들과 같이 조화롭게 이 사람이 팀워크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네. 그 안에는 이제 리더십도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한 명의 팀원으로서 이 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경청해주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게 일본의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라면요. 이 한국인한테 기대하는 부분은요.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적극성 그리고 일본에서 맨날 자주 얘기하는 게 헝그리 정신. 예. 이 한국인 청년들에게는 헝그리 정신이 있다라는 예.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넘쳐난다. 그리고 도전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지원을 할 때 나의 잠재적 가능성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좀 있을까요? 네, 그 본인의 잠재 가능성을 어필하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안에서 결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도 그때 시츄에이션, 그 상황 안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결과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 안에서는 항상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포인트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STAR. STAR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주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은 좀 일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이제 기본적인 식사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가 일본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지 그 당시에 식사 매너 같은 거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는 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일본의 식사 매너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까? 네, 우리나라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저, 젓가락 이제 자주 사용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젓가락을 이제 위주로 사용을 하고 이 젓가락을 이렇게 가로로 놓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일본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시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이렇게 가로로 놓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젓가락의 이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상대방을 향하게 할 경우에는 이게 약간 매너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그 고대 일본인들은 그 음식은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 젓가락은 신의 세계, 즉 그 대자연의 세계와 그리고 더럽혀진 그 인간계의 그 선을 긋는 결계의 그 역할을 하는 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심오한데요. 네, 심오하죠. 예. 근데 이제 또 급으로 또 제가 생각난 질문인데 네.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본에도 있잖아요. 뭐 있죠. 스테이크나 이런 거 먹을 때 포크나 나이프를 쓰는데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 포크나 나이프도
가로로 둡니까? 네, 가로로 둬요. 아, 정말요? 네. 오, 저 그 설마 하고 지금 여쭤본 건데. 네. 아, 포크 모든 뾰족한 것들은 네. 가로로 상대를 향하지 네. 않고 가로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의식하진 않았는데 지금 네. 질문 들어보니까 네. 모든 곳에 예, 오. 그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네. 가도 항상 이렇게 가로로 한결 네. 같네요. 네, 놓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한 부분인데, 자, 보통 이렇게 좀 일본 제가 식당에 여행이나 이럴 때 갔을 때도 이야기를 많이 듣는 말이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밥 먹기 전에 한마디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어떤 뜻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식사를 할 때 이거는 고객사들이랑 만날 때나 아니면 친구들이랑도 먹을 때도 항상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또 손을 드시고 이렇게 모읍니다. 네. 그래서 이따다키마스 저 하고 익숙하죠, 이 말은. 네. 아, 익숙하세요. 네. 이따다키마스 하고 잘 먹겠습니다 라고 예. 말을 하고요. 네. 또 다 먹고 난 후에 똑같이 손을 모으고 고치소사마 데스 라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는요, 그 음식을 만들어 주신 그 분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도 있지만요, 예. 그 식자재에 들어간 그 고기와 채소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먹는 우리의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의미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만들어 주신 분에게 눈을 맞추면서 감사의 표현을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손을 모아서 식자재에 대해서도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 외에도 식사를 할 때 좀 지켜야 될 기본 매너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일본에도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나베라고 해가지고 찌개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네. 반드시 앞접시에 덜어서 먹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수프를 넣어서 먹으시면 굉장히 신뢰되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찬을 나눠줄 때는 반드시 새 젓가락을 사용을 해서 나눠줘야 되고, 만약에 새 젓가락이 없다 하시면은 본인이 쓰고 있는 그 젓가락에 이제 뒤집어서 뒷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본인의 젓가락과 그리고 상대방의 젓가락으로 그 음식을 전달을 해서는 절대 안 아, 됩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크로스되는. 네. 이렇게 주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주면 어떻게 줘야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접시에 얹어서 그냥 그 접시를 그대로 주시는 게. 접시로 이동을 해서. 네.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먹다가 좀 너도 먹어라 하면 이제 그쵸. 그릇에 이렇게 놓아주잖아요. 젓가락째로. 네. 그런 것도 실례되나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럴 경우에는 새 젓가락을 쓰시거나 뒤로 네. 돌려서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위생 예의 네, 좀 위생 철저한 나라. 네, 철저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자체도 이제 일본 이제 장례 문화가 좀 있거든요. 일본 장례 문화에서 그 고인이 무사히 저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갈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화장이 끝난 후에 젓가락으로 유골을 주어서 유골함에 이제 넣는 그 호네아게라는 의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제 상주와 또 한 명의 이제 친척과 같이 이거를 하는데요. 이 행위 자체가 젓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 뼈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 식사를 할 때 또 동일하게 이렇게 젓가락을 통해서 음식을 옮기시면 약간 이 의식과 빗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조심해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꼭 취업이 아니라도 일본인과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좀 생각해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취업 정보와 또 유용한 생활 매너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취업이 좀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